여러분, 은행 계좌 열어서 장호 그대로 있는 거 보고 내 돈 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계산해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4년 전에 3천만 원 갖고 계셨다고 해봅시다. 당시 환율은 1150원 달러였습니다. 그 돈은 2만 6천 달러였어요. 지금은요? 여전히 3천만 원입니다. 환율은 1,500원 달러를 찍었죠. 그 돈이 이제는 2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죠? 6천 달러가 사라졌어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900만 원입니다. 한 푼도 안 썼는데 돈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똑바로 안 할까요? 정부는 왜 침묵할까요? 은행도 왜 침묵할까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원화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해외여행을 걱정 없이 다니고 저축한 돈이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 믿을 수 있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0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경제에 쏟아부었습니다. 선진국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원화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환율은 1,500원의 달러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에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왔습니다. 기록적인 가계부채, 치솟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젊은 세대. 주목할 점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장 변동, 외부 요인, 구조 조정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왜 이렇게까지 약해졌는지 이해하려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1억 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3.5% 금리로 예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달러로 바꿔 미국 국채에 5.5% 금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수백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FAD가 금리를 거의 0%에서 5.5%로 올렸을 때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동안 약 200억 달러의 간접 투자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어납니다. 환율은 필연적으로 약해집니다. 한국은행도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3.5%까지만 미국과 경쟁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 2%의 격차가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 자본을 계속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결과는 한국 기업들은 외화 대출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수입품, 석유, 전자칩, 식품, 의약품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달 기름값이 지난달보다 비싸다고 느끼셨나요? 그게 바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살아갑니다. GDP의 약 40%가 국제무역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에 파느냐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세요. 전체 수출 가치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칩 수출은 글로벌 전자산업 침체 주기로 인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습니다. 한편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발 수요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수요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결과는 2023년 동안 여러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한국 경제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외화 수요는 늘어나고 수입품 대금 지불을 위해 수출로 인한 외화 공급은 줄어듭니다. 환율은 다시 약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대가를 치르나요? 국민입니다. 기름값은 1년 만에 20% 올랐습니다. 수입식품 가격은 15% 올랐습니다.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소득은 정체된 채로 삶이 더 비싸졌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만 한국인들이 어깨에 짊어진 빚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IMF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중 가계 부채 대비 GDP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약 104%. 가계 총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보다 큽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집값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낮은 금리 약 2%로 돈을 빌렸고 집값이 계속 오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 상환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간단한 계산, 3억 원을 2% 금리로 빌린 가구는 매달 약 50만 원의 이자를 냅니다. 금리가 4%로 오르면 그 액수는 거의 2배가 됩니다.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부채 상환액은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출을 줄입니다. 수백만 가구가 지출을 줄이면 내수 소비가 정체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합니다. 환율은 다시 약해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쉬운 탈출구는 없습니다. 한국이 내부의 압박에 시달리는 동안 외부에서는 또 다른 힘이 조용히 원화를 더 깊이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안화 CNY를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을 지원하고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22년부터 CNY를 달러 대비 상당히 약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더 저렴해지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수출 분야에서 경쟁합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철강, CNY가 약해지면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화도 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달리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진 대규모 경제, 한국은 인플레이션과 외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는 적극적으로 통화를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 국내외 모두 은원화가 계속 약해질 것에 베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보유합니다. 이 행동은 순매도 압력을 만들어 환율을 더 높이 밀어 올립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논리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결과는 자기 강화적입니다. 환율 상승, 불안, 원화 추가 매도, 환율 추가 상승. 한국은행은 여러 차례 개입했고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팔아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원화 방어를 위해 약 300에서 40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면 개입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0년 일본 여행 한 번에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024년 같은 여행은 거의 200만 원이 듭니다. 품질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5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낭비해서가 아니라 돈이 약해졌기 때문에 5천만 원 저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국제 구매력 기준으로 약 700에서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면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는 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투입 비용 급증에 직면합니다. 어떤 곳은 파산합니다. 어떤 곳은 직원을 해고합니다. 어떤 곳은 생산을 해외로 이전합니다. 노동시장이 축소됩니다. 일자리 기회가 줄어듭니다. 중산층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외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해외 투자를 한 사람들, 대형 수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끄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매일매일 몇천 원씩 오른 청구서를 통해 취소된 여행 계획을 통해 집 구매, 출산, 창업을 미루는 결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일단 일어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더 멀리 5년에서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 격차는 원화 같은 통화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무역 경쟁 수단으로 통화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그리고 비슷한 많은 국가들 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가계 부채가 높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화입니다. 장기 성장 정체, 낮은 인플레이션, 하지만 실질 구매력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소규모 금융 위기로 가계 부채 파산이나 부동산 시장 붕괴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은 199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터키 모두 비슷한 이유로 통화 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시민으로서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산을 다각화하세요. 모든 저축을 원화로만 두지 마세요. 외화 계좌 개설, 국제 인덱스 펀드 투자 또는 유로나 달러로 일부 자산 보유를 고려하세요.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가치 보호입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배우세요. 환율, 금리, CPI, 무역 수지. 이 숫자들은 당신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수입품 지출을 줄이세요. 국내산을 우선시해 환율 영향을 최소화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을 피하세요.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하세요. 기술에 투자하세요. 불안정한 경제에서는 기술과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조언들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3천만 원은 더 이상 3천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잔액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변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환율, 재정 정책, 경제 미래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세요.